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자기소개 드리긴 했는데,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한철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 이미지 개발에 대한 그 세션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란 일반적인 가상화 환경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작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내용도 많으실 것 같고,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오픈소스랑은 조금 다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상용 솔루션들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방면으로 좀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 환경에서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 그 개발 환경을 스테이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것까지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좀 가상의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표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상의 회사에서는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 운영 환경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 환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 VMware가 될 수도 있고, 레드햇 가상화의 오픈소스 버전인 오볼트라든지, 레드햇 가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KVM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정한 거는 프록스묵스라는 솔루션을 선정을 했는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VMware가 라이센스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걸 써볼까 하면서 고려해보시고, 실제로 홈랩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좀 사용하기 편해서 저도 프록스묵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오픈스택에 반영을 할 때 이제 오픈스택을 스테이징 환경이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들을 AWS로 이관을 해서 AWS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를 관리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CentOS라든지 우분투 같은 그런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까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운영체제를 아마존 리눅스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리눅스가 재밌는 게 AWS가 아닌 데서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거는 오픈 소스에 좀 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스가 그렇게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합해 보인다 생각해서 이미지를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 KVM용 큐카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를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입니다. 이 개발 환경에서 저희는 큐카우 이미지 받아놓은 거를 저희의 운영 환경에 맞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용자를 미리 생성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때 밑에 나온 링크처럼 오픈스택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사용한 명령어는 게스트피쉬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저 명령을 통해서 큐카우 이미지를 직접 제가 열어보고, 열어놓은 이미지에서 파일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네트워크 옵션을 줘서 실제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솔루션을 미리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널리 있는 클라우드 이미지들을 저희 저희 입맛에 맞게 좀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까 간단하게 제가 게스트 피쉬 갖다가 HTTP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이제 프록스묵스에다가 어떻게 올려서 사용할 것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상 제가 이번에 라이브 데모를 따로 준비는 못했고요. 캡처로 다 준비를 해서 캡처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록스묵스에다가 아까 만든 큐카우 이미지를
임포트를 시켜서 이제 VM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래서 껍데기 그 VM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VM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껍데기 VM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OS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CD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저희는 큐카오 이미지를 쓸 거니까 CD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디스크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이제 VM을 생성할 거고, 생성된 VM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성된 VM에 그 프록스목스 하이퍼바이저에다가 만들어 놓은 큐카오 이미지를 넣어 놓고요. 그 이미지를 그 여기 QM 명령어가 있죠. QM import disk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하이퍼바이저의 VM 풀에다가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디스크가 임포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 번호가 이렇게 아래에 나오죠. 그러면 아까 그 다시 GUI 화면에 넘어가면 그 unused disk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를 다시 특정 어떤 뭐 디바이스로 연결을 할 건지 지정을 해서 add를 시키면요.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하드 디스크가 연결된 거고, 그러면 그 연결된 하드 디스크로 부팅을 할 수 있게 그 부트 오더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부트 오더에서 이제 저기 스카시 제로를 맨 위로 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록스목스의 좀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프록스목스에서는 그 약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KVM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 클라우드 이닛 디바이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클라우드 이미지 안에 있는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그 패키지가 저 클라우드 이닛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부팅시키고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뭐 호스트 네임 같은 기타적인 초반에 인스톨할 때 필요한 초반에 그 인스턴스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저게 프록스목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볼트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레드 가상화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쓰는 게 이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아니라 그러면 KVM을 쓸 때도 그 유저 데이터 정보들을 그 seed ISO라는 CD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 부팅을 할 때 CD롬에 넣고 부팅을 시키면 그 클라우드 이닛에서 CD롬에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그 쿠버네티스 위에서 가상화를 돌리게 뭐 쿠버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도 약간 그런 형태로 유저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닛 디바이스를 만들고 저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닛 디바이스에다가 저희가 사용자를 어떤 거를 생성을 할 건지 초반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DHCP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스태틱으로 가져갈 건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만들어 놓은 껍데기를 템플릿으로 만들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VM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VM이 생성이 되고 저희가 클라우드 이닛에 아까 그 오픈 인프라라는 사용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인프라의 사용자가 클라우드 이닛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큐카오 그 게스트 피쉬 가지고 이미지를 수정을 해놨잖아요. 그 수정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지금 HTTP가 설치가 돼서 반영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과정이 사실 클라우드 이닛을 통해서 자동화를 해도 되지만 미리 사전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 하나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세팅하는 형태로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징 영역인 오픈스택에 어떻게 이미지를 반영하고 오픈스택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픈스택도 초반에 저희가 베이스로 가져온 이미지는 살짝 수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수정이 필요하면 클라우드 이닛 정보에 보면 그 데이터 소스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데이터 소스 리스트 부분에 오픈스택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오픈스택이라는 걸 선언을 해주면 이제 오픈스택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오픈스택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운영체제에 반영을 하고 초반 부팅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오픈스택에 사용할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베이스 이미지를 오픈스택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로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임포트된 이미지를 저희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게스트 피쉬 가지고 설치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이고 해야 될 작업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베이스 이미지는 아까 같이 게스트 피쉬로 이제 수정을 하고 저희는 패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좀 더 자동화를 해서
운영체제 빌드를, 그 클라우드 이미지를 빌드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시코프에서 이제 제공하는 좀 패키지고, 솔루션이고요. 그러면 이 패커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좀 순서도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플로팅 IP를 연결을 시켜서 그 플로팅 IP를 통해서 SSH를 접속을 시키고, 그리고 그 프로비저너 단계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중지를 시키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다음 장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패커를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제이슨 형태의 일단 선언에 구문을 해놔야 되는데, 저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플로팅 IP 네트워크를 뭘 쓸 건지, 그리고 저희가 플레이버를 뭘 쓸 건지, 이미지 이름을 처음에 베이스를 뭘 가져가서 쓸 건지,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선언을 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반에 운영체제가 부팅이 될 때 어떤 아이디로 접속할 건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예제로는 지금 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돌리게 예제를 했는데, HTTP 서버를 설치를 하고 커널 업데이트를 하고 그 이제 그룹을 이제 한번 다시 만드는 그런 스크립트인데요. 이 과정을 지금 저는 그 프로비저너 단계에서 쉘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돌렸지만, 여기에 앤서블이라든지 뭐 기타 자동화 툴들의 그 지원을 하는 모듈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환경에 맞는 이미지를 더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요. 그것들은 뭐 보안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 진행된 내용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어떤 플레이버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임시로 SSH 키를 사용할 키페어를 만들고 서버를 런치한 다음에 그 서버에 이제 플로팅 IP를 붙이고 붙인 플로팅 IP로 SSH를 접속을 해서 아래와 같이 HTTP 서버를 설치를 하고 커널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고요. 중지된 인스턴스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패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를 해서 아예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좀 더 고차원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는 오픈스택 내에서 저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커에서 제가 반영한 원래 기존의 커널이 4버전 때였는데 5버전 때로 업그레이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픈스택 내에서 돌고 있다고 저렇게 캡처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환경에 오픈스택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AWS에 적용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AWS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참고하실 정도만 넣어놨고, 좀 불편함 없이 준비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순서에서 오픈스택에서는 인스턴 생성부터 해서 쭉 해서 이미지 저장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WS로 가기 위해서는 저장된 이미지를 익스포트를 시키고, 익스포트 시킨 그 이미지를 AWS S3에 저장을 먼저 시킬 겁니다. 그리고 AWS S3에 저장을 시킨 것을 VM 임포트 익스포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오픈스택에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AMI라는 게 AWS에서 말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AMI가 생성이 될 거고, 그 AMI를 기준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거를 손수 작업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패커를 이용해서 다 자동화를 할 건데, 이미지 생성 부분은 아까 오픈스택 처음에 제가 스크립트랑 같이 보여드렸던 그 제이슨을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빌더 부분이 빠진, 그래서 그 포스트 프로세서 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하단에 지금 여기 아마존 임포트라는 그 모듈을 사용해서 임포트를 시키고, 그 임포트 된 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S3 업로드하고 VM 임포트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시키고 AMR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패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패커 과정에서 그 오픈스택에서 이미지를 세이브를 시켜서 먼저 그 로컬에다 떨굴 겁니다. 그러면 로컬에 떨군 것을 그 QCOW 이미지 명령을 통해서 컨버트를 시킬 건데, 왜냐하면 QCOW로 떨어진 이미지를 로우로 전환을 해야지 AWS 그 VM 임포트 서비스가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QCOW 이미지를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로우 이미지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로우로 형태를 다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게스트피쉬, 아까 저희가 계속 설명했죠. 게스트피쉬 명령을 통해서 그 데이터 소스, 클라우드 이닛의 데이터 소스 리스트 부분에 오픈스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EC2로 변경을 시킬 겁니다.
AWS에 적용을 시켜야 돼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AMI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커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쉘 로컬 부분들이 아까 그 저장시키고 컨버트하고 그리고 그 게스트 피쉬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존 임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S3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는 그 S3에 업로드된 파일을 이용해서 그 AMI를 임포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AMI 임포트가 다 진행이 되고 AMI 임포트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MI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로 이제 좀 준비한 건데, 그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임포트 AMI 해서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는 AWS 명령을 통해서 진행 상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AWS에서 어떻게 임포트를 하고 있는지, 몇 프로 진행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임포트된 AMI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생성된 인스턴스를 보면 현재 제가 그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저희가 그리고 게스트 피쉬로 그 데이터 소스 리스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아까 생성한 AMI 아이디랑 동일한 것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포멀하게 사용하고 좀 이제 우리 환경에 맞게 좀 어떻게 좀 더 자동화를 시키면 어쩜 좀 편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세션은, 준비한 파트는, 부트C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최근에 조금, 뭐 이런 홍보 저쪽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준비한 게 이런 것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아직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약사항들이 있어 보이지만, 뭐 특별히 이거는 정말 우리 환경에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부트C라는 게 원래 그 컨테이너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 해서 커널이 호스트에 있는 걸 같이 쉐어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컨테이너의 그 이점이죠. 근데 이제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저희 만들 겁니다. 그게 부트C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내에 리눅스 커널들을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럼 왜 이거를 써야 되냐? 이게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시는데, 데브옵스 환경에서 보다 보면 주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빌드도 자동화시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을 원래 사실 운영체제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근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 좀 더 녹아들이기가 편하고 통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를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를 사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의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서비스에 반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기와 함께 맞춰서 운영체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부트C고, 그 부트C는 이제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핵심 요소로 사용되며, 그게 이제 시스템 D나 이제 타이머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해서 좀 더 우리가 운영체제를 자동화해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사용하는 그 CLI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잠깐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설명은 뒤에 제가 예제로 붙여놓은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부트C 컨테이너,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도커를 좀 써보신 분들은 도커 파일이랑 똑같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맨 위에 저희가 이미지 가져와서 쓰는 게 부트C라는 이미지입니다. 그 특정 부트C 이미지를 가져와서 쓸 거고, 똑같습니다. 패키지 설치하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웹서버 설치한 다음에 웹서버는 어떻게 반영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커널 파라미터에 뭐 SE 리눅스를 끄는 작업이나 뭐 콘솔에 지금 TTY를 뭘 쓸 건지 지정하는 것들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 작성된 거를 이번 데모에서는 파드맨을 이용해서 도커랑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파드맨을 이용해서 빌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드맨으로 빌드를 할 거고, 빌드 과정이
많이 보신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레지스트리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뭐 하버를 쓰신다든지 뭐 원래 넥서스를 쓰신다든지 기타 원래 환경에서 쓰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좀 저는 이 그 UI가 좀 보여드리기 편해서 그 엘라스틱 ECR을 썼습니다. AWS에 있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태그를 지정을 하고 태깅을 라테스트로 건 다음에 그리고 V1이라는 태그를 걸었습니다. 초기 이미지죠. 그 초기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태그가 지금 V1과 라테스트 두 개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고 그 업로드된 컨테이너,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렇게 똑같이 저희가 원래 컨테이너 사용하듯이 런치를 시킬 수가 있고 실제 서비스가 테스트 인덱스 V1이라고 해서 실제 지금 버전 1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트C를 이용해서 저희가 빌드를 할 거고 지금 과정이 저희가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고 이제 빌드를 했고 레지스트리 저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 디스크 이미지로 컨버팅을 시킬 거예요. 디스크 이미지를 컨버팅을 시켜서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뭐 가상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베어메탈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갖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준비한 거에서는 AWS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큐카우나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뭐 프록스목스라든지 오픈스택이라든지 바로 그 큐카우 이미지를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부트C 그 부팅이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config 파일을 지정하고 운영체제에 내가 어떤 사용자 이름을 쓸 건지 패스워드를 쓸 건지 그리고 뭐 SSH 키페어를 뭘 쓸 건지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내가 사용해야 될 운영체제 뭐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고 이후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트C 이미지 빌더라는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AWS에다가 저희가 임포트 시키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임포트 되는 이미지는 아까 만든 그 부트C 라테스트 버전이 되겠죠. V1 버전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것도 아까 저희 패커로 임포트하는 과정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임포트가 돼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딱 접속을 해서 저희가 부트C라는 명령을 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트C 명령을 치면 저희가 맨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업그레이드라는 기능도 있고 스위치라는 기능도 있고 롤백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기능들이죠. 이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트C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내가 어떤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팅이 된 이미지가 이거다. 라테스트로 지금 된 거죠. 부트C 라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미지가 그 SE 리눅스가 꺼져 있고 그래서 커널 파라미터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동일하게 돌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아까 같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V2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뀌는 거 없고요. 인덱스를 그냥 V2로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V2로 만들고 저희가 태그를 바꿔서 태그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V2 이미지를 라테스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이 지금 V2 이미지가 최신 버전이 되는 거죠.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아까 부트C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그 운영체제에서 레지스트리를 바라봅니다. 레지스트리를 바라봐서 현재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변경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변경이 있다. 저희는 변경이 있었죠. V2로 만들었으니까. 변경이 있으면 각 변경된 레이어들을 미리 하드디스크에 다 적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팅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 과정에서 새로운 레이어와 필요 없는 레이어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추가된 레이어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부팅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부트C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면 현재 지금 부트된 이미지는 아까 보신 거고 V1이죠. 그리고 그 여기 스테이징 이미지라는 게 V2 새로 저희가 이제 올려야 될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재부팅을 그냥 딱 시키면 됩니다. 재부팅을 딱 시키면 그 스테이징 이미지가 지금 사라졌죠. 그 스테이징 이미지가 부팅 이미지가 됐고 원래 부팅 이미지로 돼 있던 애가 그 롤백 이미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재부팅 하나만으로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과 어플리케이션을 다 변경을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이 버전으로 완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패치를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롤백도 부트C 롤백이라는 옵션,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딱 지정을 하면 아까 스테이터스에서 봤던 롤백 이미지로 바로 롤백이 됩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팅된 이미지가 아까 기존의 롤백 이미지로 돼 있던 이미지가 부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더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어플리케이션이 V1으로 보인 거를 좀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이 버전을 뭐 새로운 걸로 갈아도 되겠지만, 나는 이 버전은 그냥 냅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버전 3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를 시키고 인덱스 파일을 V3로 바꾼 다음에 V3라는 이미지로 이제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레지스트리에 업로드 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부트C 스위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V3 이미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 디스크에다가 새로 변경된 내용 레이어들을 다 적재를 시키겠죠. 그러면 부트C 스테이터스로 봤을 때 스테이지 이미지에 보면 V3가 지금 딱 세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재부팅을 시키면 부팅이 되겠죠. V3로. 그래서 부팅이 된 이미지를 보실 때 V3로 부팅이 됐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V3 버전으로 지금 딱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운영체제를 원래 되게 앤서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배포하고 코드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미지를 만들듯이 저희가 도커 파일로 OS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쓰던 그런 젠킨스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들에 넣기가 되게 편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계속 갖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좀 새로운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젠킨스나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이용해서 계속 패치를 하고 우리가 반영을 시킬 건데, 그런 반영된 이미지들이 OS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특정 제가 유지보수 시간으로 지정됐을 때 적용이 됐으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매틱 업데이트 과정을 할 건데, 이 지금 업데이트하고 빌드하는 과정들이 지금 저희가 여태 했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랑 업데이트 부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트C 이미지의 내용에 보면 데몬이 하나 있는데, 부트C 패치 어플라이 업데이트 타이머라는 데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몬이 뭐냐면 계속 내가 레지스트리에 최신 버전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하는 데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ctl 리스트 타이머를 보면 현재 데몬이 다음 어떤 몇 시간 이후에 어떤 주기로 레지스트리 최신 버전이 있는지 확인을 해올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먼저 여기서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데몬이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부트C 업데이트 명령을 수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시킬 겁니다. 어플라이가 바로 최신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재부팅을 시켜가지고 바로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플라이가 바로 반영이 될 거다. 그럼 이게 계속 재부팅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시간에 재부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원치 않은 서비스가 활성화가 막 돼 있는 시간에 재부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머를 좀 바꾸고 수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저널CTL 로그를 통해서 현재 지금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업데이트 내용이 없으면 저렇게 딱 종료가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저희가 타이머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OS가 재부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머 설정을 할 건데, 타이머 설정을 할 때 여기 이게 UTC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간에 맞게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에 00시 이제 9시에 09시에 이제 재부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09시에 이 타이머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럼 트리거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거 트리거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데몬에 설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edit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는, 컴피그가 오버라이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한 게 지금 딱
그 일요일 날 00시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지금 다음 스케줄이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 스케줄까지 이틀이 남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틀 후에 얘가 레지스트리에 최신 버전이 있는지 가져오고 최신 버전이 있다면 이것을 재부팅을 시키고 그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관리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운영체제를 띄우고 했는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운영체제는 재밌는 게 만질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인덱스 파일을 임의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 파일 시스템 자체가 리드 온리로 돼 있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래도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계속 코드를 돌리면서 계속 빌드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임시로 수정을 해볼 수 있게 그 디벨롭먼트 모드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디벨롭먼트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 그 유저 오버레이라는 이제 명령을 사용할 건데 그렇게 되면 디벨롭먼트 모드가 이네이블이 되고 그렇게 되면 USR 밑에 있는 경로에 있는 것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V3로 돼 있던 거를 이네이블을 시킨 후에는 이렇게 enable USR 이런 식으로 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었죠. 저희가 수정된 파일을 다 해서 실제 서비스가 잘 도는지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해보면 다시 돌아와요. 컨테이너랑 되게 비슷해졌죠, 운영체제가. 컨테이너처럼 다시 새로 띄운 거 마냥 다시 이렇게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배포가 잘 됐는지 뭐 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기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서 저장을 하면 볼륨을 마운트 시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이 부트C에서도 그 VAR, 바 경로, 그 바 경로 하위 경로는 저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 리드 온리가 아닌 그 리드 라이트로 마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실제 큰 파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바 밑에 데이터에다 저장을 시켰고 재부팅을 했지만 그 파일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DB를 만약에 설치했다, 그럼 DB의 데이터 경로를 이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트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 10분 남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좀 더 저희가 원래 이제 저희가 뭐 몇백 대, 수백 대, 몇천 대를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개발자가 어떤 운영체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 관리를 해도 어떤 사람이 내가 운영체제 좀 하는데 이거 고칠래. 이렇게 고쳐놓으면 우리는 그 원래 뭐 앤서블이든 뭐든 코드로 짜놨던 게 하나가 안 돌 수가 있는 거죠. 걔만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트C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체제를 좀 락인을 걸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획일화된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참고 문서로 달아놓은 문서들에 보시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이 목적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부트C로 예제로 보여드린 이미지는 그 CentOS 스트림 버전이고요. 9 스트림 버전이고, 레드햇에서도 지금 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알마 리눅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좀 많은 데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에 되게 적합해 보인다. 이러시면 좀 이런 운영체제의 사용 방법을 좀 반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돼 있고, 이 자료는 공개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